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장조사론 18강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죠? 그래서 제가 처음 1강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시장조사론을 압축적으로 강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이 전반적으로 20분에서 30분, 많아야 35분 정도가 됐죠.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시간을 짬내서 강의 들었기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 듣고 다 알면 누가 시장조사론 시험을 어렵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주 들으시면서 기출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익히시면 제가 말씀드린 시장조사론은 70점 내지 80점은 무난히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인 분석과 기타 분석 모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동안의 강의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인 분석. 요인 분석의 정의를 보면 변수들 간의 상호 연관성인 공분산 상관계수를 분석해서 이들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내재된 요인을 추출하여 전체 자료를 대변할 수 있는 변수의 수를 줄이는 기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 요인 분석의 목적은 연구나 모형 개발에 사용되는 변수의 수를 줄여 몇 개의 핵심적인 요인들만으로 모형을 구성하고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고요. 정보와 지식을 보다 용이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많고도 복잡한 자료를 요약하여 몇 개의 정확하고 함축적인 정보, 즉 요인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몇 개의 정확하고 함축적인 정보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와 요인이라고 해서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변수는 관심 대상이 되는 개체의 속성을 일정한 기준의 척도로 측정한 수치로서 계량화한 값이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등간 척도로 한다면 보통이다, 크다, 매우 크다 뭐 이런 척도로 하죠. 이런 관심 대상이 되는 개체의 속성을 일정한 기준의 척도로 측정한 수치로서 계량한 것을 변수라고 하고,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관측 변수, 설문문항이라고 이해하면 더 빠릅니다. 제가 첫 강의 때 관측 변수, 설문문항, 조작적 정의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설문문항을 변수다. 어떤 변수냐? 관측 변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설문문항이 몇 개가 있겠죠. 그 중에 예를 들면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 나는 자랑할 것이 많다. 나는 나에 대해 만족한다. 나는 내 자신이 쓸모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데에 대한 응답을 받고 요 네 가지 응답에 대해서 요인 분석을 실시해서 자존감이란 요인으로 묶는다라는 겁니다. 자존감이란 요인으로 묶는다는 거고, 또 교우 관계가 원만하다. 모임에 있어 주도권을 가진다. 이런 변수에 대한 측정을 해서 계량화해 가지고 요인 분석을 시작해서 외향성이라는 것으로 요인을 도출을 해낸다라는 거고요. 이 자존감과 외향성은 또다시 개인 성향이라는 요인으로 도출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구 논문에 자존감을 측정하는 그 문항 중에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이런 설문 문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계해서 이해하면 요인이 뭐고 그 요인 분석이 무언지를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인이라는 것은 몇 개의 변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변수보다 상위의 종합적인 개념으로 절대적인 개념이 아닌 하위 레벨 변수나 요인들을 종합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인 분석을 위한 자료를 보면 첫 번째로 요인 분석에서 사용되는 입력 변수들은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인 양적 변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각 입력 변수들 값은 즉 관측치들은 서로 독립적이고 정기 분포이며 변수별로 분산은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요인 분석에 사용되는 입력 변수들 간에는 일정 수준의 상관관계, 일정 수준 이상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요인 분석 실시가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요인 분석에 사용될 입력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행렬을 도출하여 행렬이 단위 행렬에 준하는 행렬인지 여부를 검증하는 바틀렛 테스트나 변수들 간의 편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편상관계수가 얼마나 작은지를 검증하는 KMO 테스트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등간 척도나 비율 척도로 측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인 분석의 종류는 자료 축소의 대상이 변수인 경우에는 R타입 요인 분석을 하고 자료 축소의 대상이 응답자인 경우에는 Q타입 요인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인 분석의 목적이 인식된 요인 검증은 확인적 요인 분석이고 요인 분석의 목적이 새로운 요인 추출인 경우에는 탐색적 요인 분석이다. 뭐 이건 다 아는 내용이죠, 이제. 그래서 요인 추출에 사용되는 분산은 변수들의 총분산, 주성분 분석, 요인 분석. 그래서 요인 분석에 사용되는 입력 변수의 분산 모드, 즉 총분산을 이용한 분석이고 요인 추출에 사용되는 분산이 변수들 간의 공통 분산. 이것은 공통 요인 분석, 요인 분석이다. 이렇게 하고요. 이것은 적어도 2개 이상의 입력 변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입력 변수들 간의 공통 분산만을 이용하는 분산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에 대한 개념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분산은 공통분산과 고유분산, 오차분산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공통분산은 하나의 변수가 다른 입력 변수들과 연관되어서 움직이는 공통적인 변량을 나타내는 분석이다 라는 거고요. 고유분산은 다른 입력 변수들과 관계없이 그 변수만이 독자적으로 가지는 독특한 변량을 나타내는 분산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차분산은 공통분산이나 고유분산에 속하지 않고 다만 측정하는 과정에서 무작위로 발생할 수 있는 측정 오차에 대한 변동을 나타내는 분산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요인 추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유값에 의한 적정 요인 추출을 들 수 있습니다. 고유값에 의한 적정 요인 추출. 고유값이라는 것은 한 요인에 몇 개의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양만큼의 분산을 설명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값이다 라는 거고 요인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값으로 모든 입력 변수들과 요인 점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요인 적재량 값을 제곱하여 모든 변수에 대하여 요인별로 더한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요인의 고유값이 크다는 것은 그 요인이
입력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분산을 많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거고요. 요인의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만을 선정한다는 것은 요인이 적어도 입력 변수 1개 이상의 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 것만을 추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요인 분석의 목적이 자료 축소, 즉 변수를 줄이는 데 있으므로 고유값이 1 이하인 요인을 추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 개의 입력 변수가 가지고 있는 분산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요인은 요인으로서 추출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추출하지 않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 1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 연구 목적 등 사전 기준에 의해 적정 요인수를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기존 연구의 문헌이나 특정한 연구 목적 혹은 필요에 따라 요인수를 미리 정하고 요인 분석을 수행한다라는 거예요. 주로 이론이나 가설 검정 시 사용하며 확인적 요인 분석 시에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전체 입력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분산 전체의 일정 비율 기준으로 적정 요인수를 결정한다 라는 거예요. 추출할 요인들이 전체 입력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충분한 총분산 중에 최소한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요인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추출한 요인들이 전체 입력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총 분산의 60% 이상을 설명할 수 있으면 적절한 것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거고요. 추출한 전체 요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값의 합이 전체 입력 변수의 즉 전체 고유값의 60%에 이를 때까지 이들 요인들을 하나씩 추가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요거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총 분산의 60% 이상을 설명할 수 있으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고 전체 고유값의 60%에 이를 때까지 이들 요인들을 하나씩 추가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스트리 테스트에 의한 적정 요인수 결정. 스트리 테스트는 추출되는 순서에 따라 각각의 요인이 설명하는 고유값을 그래프로 표시하여 기울기가 급 하강하다가 갑자기 완만해지는 곳에서 요인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인축의 회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도출되는 요인 행렬상에서 자료만으로는 어떤 변수가 어떤 요인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추출된 요인의 축을 적당히 회전시켜주면 추출된 요인들과 입력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인의 회전은 원점을 중심으로 요인값을 나타내는 요인의 축을 회전하는 것인데 이때 요인의 축들이 정확하게 직각이 되도록 회전하면 직각회전, 비직각이 되도록 회전하면 비직각 회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각회전은 요인축 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회전하기 때문에 요인축 간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비직각 회전 방법은 요인축 간의 관계를 어느 정도 허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직각 회전 방법보다 유연한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요인 분석 결과를 활용하는 것은 어디에 활용하냐면 요인 점수 계산으로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의 설명 변수로 이용을 하고 요인 점수는
판별 분석, 회귀 분석, 군집 분석 등의 다른 후속 작업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결과물로 특히 CFA,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시작하기 위해 요인 점수가 반드시 필요하고 여기에 활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잘 이해를 해 두십시오. 그래서 요인 분석 결과를 해석을 하면 회전된 요인 적재량 행렬입니다. 그래서 X1에서부터 X8까지 이런 그 변수가 있어요. 변수에 있어서 이제 요인 값을 다 계산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8개, 변수가 8개면 요인도 8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이 다 조출이 되는데 X1에서 X4까지 보면 0.7 이상이죠. 그래서 0.6 이상 나왔고 요인 2는 X5에서부터 X8까지 0.8에서 0.9까지 요인들이 뭉쳐져 있어요. 나머지는 요인들이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밑에 보면 요인 적재량, 팩터 로딩이라는 말이 있죠. 요인과 변수의 상관관계, 표준화된 계수로서 각 변수는 요인 적재량이 가장 큰 요인에 할당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이 표를 잘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회전된 요인 적재량 제곱과 공통성 및 고유값. 그래서 맨 오른쪽의 공통성은 각 x1부터 x8까지 다 합은 1씩이에요. 다 1이고 고유값 밑에 고유값은 다 이제 계산이 돼서 나와 있죠. 그래서 공통성은 추출된 요인들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수의 분산으로 변수와 추출된 요인 간의 요인 적재량을 제곱한 값이다 라는 거고, 고유값은 추출된 요인이 설명하고 있는 입력 변수들의 분산으로 해당되는 변수들의 요인 적재량을 제곱한 값들의 합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출된 모인 요인들의 고유값의 합과 모든 변수들의 공통성의 합은 전체 변수의 수와 일치한다. 8, 일치하죠. 8에 일치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값이 1 이상인 요인들을 추출하는 경우 이렇게 보면 요인 1과 요인 2가 고유값이 3.26과 2.73으로 1 이상이니까 이 두 개를 추출을 한다 라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추출을 하고, 보안성 강화에 대한 공통성은 이렇게 계산해서 추출된 2개 요인은 보안성 강화라는 변산 분수의 91%를 설명한다 라는 거고, 보안 요인 1의 고유값은 이렇게 계산해서 요인 1은 변수 3.26개의 입력 변수가 가지고 있는 분산을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인 분석을 해서 요인을 추출을 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 요인 분석은 사실 좀 상급 과정에 좀 그 수준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수준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거 2022년 기출문제 요인 분석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X1부터 이렇게 쫙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은 요인 1 같은 경우에 0.6 이상인 거를 찾아보세요. 4개가 나오죠. 0.2에서도 0.6 이상인 거를 한번 쫙 찾아보십시오. 몇 개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한번 쫙쫙 보시고, 그래서 요인 분석의 개념과 목적 설명, 어떤 척도로 측정되어야 하는지 아까 다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X1의 공통성을 구하고 아까 계산 보셨죠. 구해진 값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추출된 요인수의 기준으로 지정된 고유값의 개념과 1 이상으로 지정한 의미를 설명하시오. 아까 설명했죠? 추출된 4개 요인의 명칭을 부여해 보십시오. 아까 그 표에서 그 0.6 이상을 계속 찾아보고 그 0.6 이상 응답한 것에 그 변수들을 보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 보세요. 그런 걸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요인 분석 결과를 회귀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시오. 아까 설명했죠. 그런 내용을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의 기출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 만족도와 기업 신뢰도라는 구성 개념, 잠재 변수를 측정하기. 구성 개념이라는 건 잠재 변수라고 그랬죠. 구성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각 구성 개념을 별로 복수의 설문 문항, 관측 변수죠. 설문 문항은 관측 변수를 사용하였다. 제품 만족도와 기업 신뢰도를 독립 변수로 하고 기업 수익성을 종속 변수로 하는 회귀 모형을 분석하고자 할 때 두 변수의 측정 항목을 대상으로 요인 분석을 측정하여 두 변수의 측정 항목, 즉 설문 문항을 대상으로 두 변수는 뭐예요? 제품 만족도와 기업 신뢰도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문 문항을 대상으로 요인 분석을 실행하여 독립 변수 값으로 투입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시라고 했어요. 투입하기 위한 방법. 아까 제가 적정 요인 추출 결정 방법에서 3번째 설명한 것을 여기에 잘 활용해서 작성해 보시면 됩니다. 0.6% 이상이라고 그랬죠. 60% 이상, 0.6 이상, 60% 이상 설명되는 것을 추출해낸다고 그랬죠. 그거를 독립변수의 값으로 투입한다. 이 얘기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거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분석 모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모형.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자료를 시계열 자료라 하고 시계열 자료에 내재된 특정한 규칙을 찾아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모형이다. 라고요. 이동평균법이 있습니다. 이동평균법은 시계열명에서 가장 단순하고 편리한 모양으로 매출에 대한 특별한 패턴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면 6개월의 매출 실적을 평균하여 향후에 기대할 만한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수평활법, 가중이동평균법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과거의 실제값과 그 값을 예측하는 값, 그리고 추세나 계절 패턴을 고려하여 이들을 적합하게 가중하는 데 사용되는 지수평활 상수를 이용해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세에 의한 시계열 예측, 비정상 시계열 모형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일정한 평균값을 중심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평균값과 분사값이 계속 변하는 경우 예측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표전환 행렬 분석. 상표전환 행렬이란 고객들이 과거 바로 전에 구매한 상표와 현재 다시 구매한 상표를 비교해서 선호하는 상표가 바뀌거나 유지한 고객수, 즉 고객 빈도를 나타내는 일정의 빈도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상표 전환 행렬을 분석하면 고객의 상표 충성도를 비롯해서 각 상품의 향후 시장 점유율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예측할 수 있고 이러한 예측을 바탕으로 장단기적인 시장 경쟁 구도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허프의 입지 선정 모형. 현재 몇 개의 경쟁 점포가 있는 시장 상황에서 새로운 점포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 어디에 위치하면 최적인가를 파악할 수가 있다 라는 거고, 최적 입지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점포의 향후 시장 점유율을 예측하고 입주에 따른 가격 수준과 서비스 수준 등을 추론하는 데 적절하게 활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혁신 제품 확산 모형. 신제품, 신기술, 신서비스와 같은 혁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매스메디어와 구전이라는 의사소통 경로를 거쳐 전파를 하게 되는데, 확산 모형은 이러한 혁신에 대한 수요가 시장에 퍼져나가는 과정을 예측하는 모형으로, 일반적으로 신제품 총회에는 확산 속도가 빨라지다가 일정 시점 이후부터 감속해서 안정화된 상태에 도달함으로써 총 수요는 알파벳 S자 모양이 된다라는 거고요. 휜트와 우드록은 혁신 구매자의 영향만을 고려하여 확산 모형을 제시했고, 맨스필드는 모방 구매자의 영향만을 고려한 상품 확산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바스는 이러한 두 가지 모형을 종합하여 혁신 구매자와 모방 구매자의 영향을 모두 고려한 상품 확산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혁신 제품 확산 모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술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8강이고 지금까지 1강에서부터 18강까지 강의를 다 했습니다. 제가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다와 같이 시장조사라는 크게 두 부류에서 두 가지 유형의 문제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30점짜리로. 분산 분석이나 회귀 분석, 이거는 꼭 나옵니다. 여기에서 30분 문제를 안 내면 그 출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회귀 분석이나 분서 분석을 할 수 있으면 나머지 개념들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귀 분석과 분석 분석은 철저히 알고 가시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술 문제가 4문제가 나오죠. 평균적으로 4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약술 문제는 모든 것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각 강의에서 중요한 개념들을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자꾸 들으면 서로 이해가 될 거고, 특히 무슨 분석, 무슨 분석, 무슨 분석에 대해서 그 설명하는 것들은 그 분석의 핵심 키워드를 딱딱 몇 개를 기억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그 핵심 키워드를 갖고 시험 볼 때 거기에다 살을 붙여서 풀어나가면 됩니다. 풀어나가면 돼요. 그렇게 해서 쓰면 70점 내지 80점 은 무난히 맞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시험을 봤을 때 전혀 모르는 문제, 생소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통계적인 개념을 갖고 접근해서 무조건 어떻게든 작성하십시오. 그렇게 작성을 하면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개념을 알고 나름대로 잘 작성을 하는구나 하고서 점수가 나와요. 아, 전혀 생소한 문제다 그래 돼 버리면 안 쓰면은 점수가 안 나오겠죠. 점수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통계 개념을 갖고 접근해서 써라. 그래야지 점수가 준다. 그래서 2022년도 시험 문제를 보면 요인 분석이 나왔어요. 사실 그거 굉장히 기존 출제 문제에서 안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자기 자신의 그 통계적인 지식을 갖고서 작성을 하면 어느 정도 점수를 준다. 30점 만점 중에 5점에서 10점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술 문제 풀고 나머지 분산이나 회귀 분석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거 풀고 그러면은 70점 정도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성과가 있을 거고요. 제가 처음 말했다시피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 강의를 제가 한 거를 한 20번에서 30번 들으시고 기출문제를 그대로 한번
작성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시장조사론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좋은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